41페이지에 부대시설이 있는데 아까 주택단지는 8m 20, 8도 한 바퀴 도는데 20일 걸리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요. 자, 그 다음 부대시설은 아파트 단지에 꼭 필요한 시설이 무슨 시설? 부대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떠들지 말고 빨리 들어오셔. 자, 그럼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도로, 설비, 보안 등 대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있으면 좋은 시설이야. 그럼 복리시설은 놀이터나 근린생활, 유치원 이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시설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 놀이터가 없는 아파트도 있죠. 놀이터가 없는 아파트. 없어요? 에이. 아이 노인 실버타워는 무슨 아파트가 뭐 필요하네? 손자시 밀어주시나? 아이고 그래 탈 일이 있어? 한마디로 참. 그러니까 놀이터는 있으면 이런 복리시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노유자, 수련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기반시설은 우리 국계법의 기반시설은 뭐라 했어? 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할 시설 기반시설이잖아. 종류가 교공, 유공, 방, 보, 환. 맞죠? 53가지. 자,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 중에서 기간이 되는 시설이 있어. 그게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 이런 것이 무슨 시설? 기간시설. 그 다음에 그 기간시설에서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기간시설에서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그 연결시키는 시설이 간선이야. 무슨 시설? 연결시키는 시설이 뭐라고? 간선시설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단지에 꼭 필요한 거 부대. 있으면 좋은 거 복리.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서 기간이 되는 시설이 있고 그 기간시설과 주택단지를 연결시켜주는 시설을 뭐라고? 간선시설. 무슨 시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라고요. 여기다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정문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여기가 도로. 이거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지. 기반시설이잖아. 도로, 철도. 맞죠? 그럼 이 기반시설 중에서 기간이 되는 시설이 이게 기간이야. 기반이면서 기간시설이야. 그러면 여기 아파트 단지하고 연결시키는 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도로는 무슨 시설? 기간시설과 아파트 단지를 뭐 해주는 거? 연결시켜주는 시설이니까 무슨 시설? 간선시설이다. 자, 그럼 여기 시설은? 도로는? 단지 안에 도로. 부대시설. 무슨 시설?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는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시설? 부대시설. 그럼 여기 상가가 있어. 상가는 뭐야? 상가. 복리시설. 무슨 시설? 자, 이해되죠?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가 있어. 공구가 있어. 공구가 뭐야? 앞에 본 공구가 뭐야? 망치, 뺀지. 망치, 뺀지. 이런 걸 말합니까? 아닌가? 자, 공구는 공사 구간을 말하지. 무슨 구간? 자, 1공구, 2공구, 3공구인데 여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일 때 이렇게 공구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각 공구마다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한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 얼마 이상이 돼야 돼?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그러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세대. 그 3000세대 같으면 3개 공구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맞죠? 6개 공구로 나눌 수 있고 3개 공구로 나눌 수 있다고요. 몇 세대 이상이면 되니까. 300세대 이상이면 되니까. 그러면 크게 1000세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아니면 500으로 나눌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전체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를 나눌 수 있는데 1500세대 같으면 3개, 4개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되니까 300세대 이상. 그리고 여기 공구마다 착공신고 따로 사용검사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공구간 경계는, 이 공구간 경계는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경계가 분명하게 할 것. 자, 그래서 여기는 경계가 몇 m 이상? 6m 이상이 될 것.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공구에 관한 경우인데, 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인데, 여기서 주택단지 개소 600세대 이상이라 줄쳐놓고, 적어놓고,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7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뭐라고요? 세대 구분형. 여기가 복도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세대 구분을 하는 거야. 여기 출구 따로 내고 출구 따로 내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세대 구분형이 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야. 첫 번째, 세대 구분형이 되려면은 세 가지가 분리가 돼야 돼. 세 가지가 분리가 돼야 돼. 뭐가 분리돼야 된다고요? 자, 욕실, 부엌, 현관. 뭐라고요? 욕실과 부엌과 뭐 현관이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세 호수에, 자,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전체 면적의 호수의 3분의 1, 그 다음에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이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세대 구분형은 한마디로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것. 자,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것. 구분 소유가 인정이 안 되는 거, 그거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기준,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인데, 밑에 보니까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번 별도의 욕실과 줄치고 부엌과 현관을, 욕실, 부엌, 현관을 따로 설치할 것. 자, 그 다음에 3번 세대구분형 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자, 그것만 줍니다. 그럼 요게 조건이 갖춰야죠.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 이 세대 구분형이 되려면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되지 않아야 되고, 자, 그럼 부엌과 욕실과 현관이 따로 분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호수, 즉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봐봐. 우리 아파트가 900세대예요. 900세대인데 이게 3분의 1을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세대는 900세대인데 그 300을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1200세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200세대가 사는 집이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게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면적의 얼마? 3분의 1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 세 가지 딱 기억하. 욕실, 부엌, 현관이 분리되고,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되고, 호수에, 전체 호수에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다. 요걸 이제 실무적으로 말하면 요런 주택을, 세대 구분형 주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형 빌라다. 이렇게. 뭐라고요? 수익형 빌라. 서울 고려대학교 앞에 안암동 이런 데 가면 이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도 줄치시고 별표하시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딴 거 없죠. 문자 그대로 도시형 생활이니까. 자, 도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택이라 이거야. 그러면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이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고, 규모 이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자, 그리고 도시형 생활은 단지형 연립이 있고, 자,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룸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아들은 군에 가고 딸내미는 시집 갔습니다. 그럼 영감 할머니 둘이서 46평이 되는 큰 평수를 관리비 많이 내고 생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딸내미는 호주에 유학 갔습니다. 불안하니까 엄마를 호주에 같이 보냈습니다. 나 홀로 넓은 아파트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생활을 하는 지역에 이때 원룸이나 이런 거를 세워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그런 주택 정책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권장을 하니까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을 적용을 안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적용이 배제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국민주택 규모로 짓고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이 도시형이고, 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주택하고 한 건물 안에 같이 건축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인 세대가 원룸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대기층에 일반 주택 한 세대를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상관없다.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딴 거 보지 말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 거기 주시고요. 자, 도시형 생활은 원룸형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인데 원룸형만 주의하면 돼.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거. 50에 주시고 50제곱미터 이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투룸으로 할 수 있다.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50제곱미터, 30제곱미터, 30 이상이면 투룸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사를 가서 제가 먼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강의하고 이비에서 강의를 하면서 서울에 가서 먼저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주말 부부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3년쯤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불안한지 집을 대구에 짓는 집을 두 채를 남겨놓고 보따리사가 올라왔더라니까. 그 처음 와가지고 잡은 자리가 어디냐? 송파동 한양 아파트야. 그 한양 아파트를 내가 선정한 이유가 서울에도 재해가 한 번은 일어날 것이다. 그 서울의 재해가 뭐겠나? 한강이 범람하는 거다. 이제 여러분 1959년도 대구에 4.25 태풍 때 그 금호강이 범람한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서울에 그 강이 하면 범람하면 이게 큰 재해가 날 것이다. 그럼 넘어도 끄떡없는 집이 어디 집이냐? 내가 사는 여기다. 이러니까 송파동 한양 아파트는요 산 위에다가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집이 좀 오래돼서 그 당시에 내가 그때가 한 20년 가까이 된 집인데 그 둥지를 틀었어. 한 번 거기 둥지를 틀니까 다른 데로 못 옮기더라고요. 그래 하다가 옆에 석촌동으로 가. 석촌동에 가서 이제 야 이게 전세 사는 게 이거 안 좋다. 이거 전세 없애고 사자. 이래가지고 이제 석촌동 거기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블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이렇게 돼. 이게 블럭이야, 블럭. 근데 보통 로타리 1블럭은 첫 번째는 이게 보통 준주거지입니다.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2종입니다. 몇 종 주거지요? 그 2종 주거지에 여기다가 내가 반지하를 하나 샀어. 지분 10평짜리야. 반지하인데 지분이 10평은 상당히 커요. 지분 10평짜리 반지하를 8,500 주고 샀어요. 2년 살다 보니까 지하가 참 몸이 좀 그렇더라고. 별로 찌부덩하고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이거를 2년 만에 팔았어요. 3억 8,500만 원 주고. 나 장사 잘했죠. 8,500 주고서가 3억 8,500만 원 받으니까 2억 몽땅 3억 받아 버렸잖아, 한마디로.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게 한솔 아파트, 한솔 아파트.
그래서 그 바운더를 거기서 뱅뱅 돌더니 딴 데는 절대 이사를 못 가겠더라고. 그 요게 바로 우리는 뭐냐 한마디로 이 반지하 이런 게 절대 여기 그 원룸이요 이런 것은 지하에 설치할 것 설치하지 말 것. 지하에는 뭐 하지 말 것. 세대를 설치하지 말 것 보이나요? 그런데 그 내 집을 산 사람이 변호사 서초동에 유명한 로컴의 변호사 부인이야, 부인. 부인이 재택 가려고 샀는데 그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었거든,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1롯데월드가 들어서기 직전이니까 호재가 있었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 9호선 환승되거든. 지하철 9호선이 환승되는 곳이니까 좋아요, 한마디로. 살기는 좋은 곳이야. 근데 아직까지 그 집을 못 팔아가지고 못 들고 있더라니까. 길거리 우연히 만나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때가 있고 그게 있어요. 알았죠? 지금 여러분 포기해보면 절대 자격증 못 땁니다. 이제 공인 중개사는 상대평가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아시겠죠? 그럼 상대평가로 돌아서면 이제 따고 싶어도 못 따요. 여러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작사를 내든지 아니면 포기하든 두 개 중에 하나 해. 자,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뭐가 있다? 단지형 다세대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지형 연립은 단지형 다세대는 아파트 형태로 할 수 있어 없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아파트 형태로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연립 형태로만 가능하고 다세 형태로만 가능하다 이거야. 그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라고 아시겠죠? 그러나 원룸은 아파트로도 할 수 있고 연립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다세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건축계약.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런데 원룸형 주택하고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인 세대 한 세대를 주인이 관리하기 위해서 한 세대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준주거와 줄치고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와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강 친화형 주택.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 이런 게 있는데 장수명 주택은 별표라 장수명 주택의 별표하나. 자,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하는데 그 인정 제도가 국장이 주택의 건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가 있고요. 또 인정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 장수명 주택의 등급은 밑에 박스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등급인데 일단 1000세대 이상 동그라미 3번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인정제도에 따라서 일반 등급 이상으로 등급을 인정받아야 된다. 거기만 줄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7번째 장수명 주택의 인정제도에 따라서 자,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을 받았을 때는 국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용적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데 건폐율 100분의 15 용적률 100분의 115까지 뭐 해준다? 완화해준다. 그 정도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22번의 공공택지의 별표 빨간색으로 표시하세요. 자, 공공택지는 문자 그대로 공공사업에 의해 줄치고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입니다. 뭐가 건설되는 용지?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런데 이런 거 틀리고 나면 너무 억울합니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데 그거를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이렇게 하면 틀리니까 공공주택 하면 틀립니다.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뭐고? 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공공이 아니고 뭐라고요? 공동주택. 그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데
대지조성,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공공주택 지구 조성 이런 게 전부 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바번하고 4번을 동그라미. 바번과 4번. 바번은 도시개발사업, 4번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인데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다 옆에다가 자 거기다가 바번하고 4번 옆에다가 환지 방식은 X라고 표시하십시오.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행해지는 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그것만 공공사업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새카만 부분에다가 요 말 정비사업 X라고 하죠. 정비사업 X라고 하죠. 무슨 사업은 아니다. 정비사업은 아니다. 무슨 사업은? 정비사업은 공공사업이 안 된다 여기서는. 그럼 예를 시험 문제 이래 나와. 자 주택 재건축 사업에 의한 건설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다 하면 틀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는 공공사업에 안 들어갑니다. 정비사업은. 아시겠죠? 그거 주의하시고 가면 돼.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과 일부 증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리증대 시작. 큰 소리로 리증대 시작. 리모델링 증축하고 뭐 한다? 대수선과 리증대 이걸 뭐라고?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대수선을 하기 위한 경우는 대수선은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 대수선은 10년이 지나야 돼. 몇 년이 지나야 돼? 10년 이상이 경과될 때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증축은 최소한 15년이 지나야 돼. 몇 년? 15년이 지나야 돼. 아시겠죠? 15년. 그렇게 체크해 두시고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년 지나고 어느 정도까지 증축이 가느냐? 30%야. 몇 프로? 30%인데 8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이다.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이다. 그때는 40% 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증축이 가능한데요. 자,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 15% 이내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소위 말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몇 프로? 15%. 자, 그 다음에 층수를 증가하는 게 있는데 그 층수, 수직 증축이죠. 그럼 수직 증축은 최대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몇 개층? 3개층까지. 그래서 15층 이상은 3개층, 15층 미만은 2개층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는 소유자를 말하고 사용자는 세든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관리 주체는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걸 볼 필요 없고 다른 법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에 대해서는 이 주택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건 여러분은 프린트 보시고요. 주택을 건설할 때는 아까 말했죠. 집을 짓는 사업 주체.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용지 확보. 그 다음에 건설 자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에 승인받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되는 게 우리가 주택의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건설은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 주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자,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 자,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돼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뭐 하느냐. 사용 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용 검사 신청. 그럼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사용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제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까 사업주체는 아까 봤죠. 자, 비등록업자하고 등록업자 하는 거 우리가 봤으니까 그대로 설명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프린트의 경우를 한번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대로 이어가면 되겠죠. 자, 사업주체, 비등록업자, 공공사업주체가 있고 공동사업주체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소유자와 등록업자, 조합과 등록업자, 고용자와 등록업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자, 등록업자는 연간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그리고 예외적으로 도시형 생활은 30세대, 대지조성 1만 제곱미터. 자, 등록업자의 등록의 기준은 자본금이 3억 원,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축사업 기술자 몇 명,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등록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뭐가 된다? 등록업자가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이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대지 소유권은 원칙은 100%의 원칙은 100%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100%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 예외 100%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자, 그게 어떤 거냐?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사업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으로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매도 청구할 수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하고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합니다. 조합하고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 자, 요때는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95%의 소유권 확보하고 나머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100%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이때도 소유권을 즉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100%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체크해 줄게요. 자, 건설사업의 등록 아까 봤고요. 자, 등록은 자본금 3억 원 제일 밑에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그리고 이제 기술자 한 명 이상인데 그 사무실 면적이 틀려서 사무실 면적은 사업 수행에 뭐라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보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 고쳐졌고 여기는 고쳐졌죠. 선생님 책은 고쳐졌고 여기는 일찍 온 사람은 안 고쳐졌고 또 늦게 책 받은 사람은 저도 고쳐졌네. 와, 운도 좋네. 이분은 늦게 왔는데도 안 고쳐. 이거 옛날 책이고 초판이고 거기 22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으로 고치면 돼. 뭐라고요?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오케이? 여기는 손대지 말고 고쳐놨으니까.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만 확보하면 돼. 그러니까 22제곱미터 사무실 면적 요건이 없다. 삭제됐다는 거 아시겠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조체입니다. 무슨 사업조체? 자, 550페이지. 자, 아까 이야기했죠. 소유자하고 누구하고? 등록업자. 2번은 조합하고 누구하고? 등록업자. 3번은 고용자하고 누구하고? 등록업자. 그래서 1번은 누구하고? 소유자와 등록업자. 2번은 뭐라고? 조합하고 등록업자. 3번은 뭐하고? 3번은 고용자와 뭐다? 등록업자. 여기서 1번, 2번은 전부 다 임의. 3번은 뭐라고? 의무. 아까 이야기했죠? 의무적인 사항이다. 자, 그 다음 4번. 공동주택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 분담 이런 걸 위해서 당사자 간에 뭐한다? 협약에 따른다. 협약을 정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업자의 결격 사유로 넘어갑니다. 552페이지. 자, 등록사업자는 미PP,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이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무슨 사유? 결격 사유. 그 다음에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여러분, 금고가 뭐예요? 새마을 금고예요? 금고가 뭐냐고요? 우리 형법 41조에 보면 형벌의 종류가 9개.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생명형이고 징역과 금고와 구류를 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자유형이라 하고,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를 명예를 실추시키니까 명예형이라 하고, 벌금, 과료, 몰수 요거를 재산형이라 합니다. 자, 그럼 형벌에서 금고 이상 하면 이거를 말하죠. 금고는 정치인들 교도소 가면 수필집 하나 쓰고 옵니다. 대도 안 한 수필, 그것도 글이라고. 아이고 미친놈들. 나와가지고 또 정치 후원금 받아가 또 정치한다. 끄떡대는 놈이 있어요. 그런 놈 뽑아주면 안 돼. 넘어가요. 어쨌든 간에 금고. 그 교도소에 노역을 안 시키는 사람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징역은 새빠지 아침 5시 되면 기상나팔과 동시에 일나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책상 같은 것도 만들고 목공 배운 거 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노역하는 경우가 징역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금고 이상이다 하면 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그래 그 말을 이렇게 바꾸면 돼. 두부 먹고 나와서 2년 지나지 않은 사람. 뭐 먹고 나와서? 교도소 가면 전부 다 나올 때 꼭 들어가 보니까 두부 먹더라고, 두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등록이 말소가 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자. 5번. 등록이 말소되고 몇 년? 자, 고개 들어봐요. 이런 말 하면 또 비하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가나 저나 오나 가나 전부 다 이게 문제야. 뭐가 문제라고? 허덕지야지. 자, 몇 년이 문제라고? 김범실은 못 봐가 눈이 둥그레지다, 이거. 자, 그래서 전부 2년이죠? 2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등록사업자의 시공입니다.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시공하기 위한 요건은 제일 밑에 박스에 자본금이 얼마 이상. 시공을 하기 제일 밑에 박스에 얼마? 자본금이 얼마? 5억 원 이상이다. 줄쳐놓으라고. 아까 등록하기 위한 등록 요건은 자본금이 얼마? 3억 원이었잖아요. 그럼 시공하기 위한 요건은 얼마? 5억 원 이상이야. 오케이?
그리고 최근 5년간 오른쪽에 3번 최근 5년간 실적이 몇 호? 100호 이상일까? 자,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몇 호? 100호 100세대 이상일까? 보입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공 요건을 갖추고 주택을 건설한다. 자, 그 다음에 건설사업자의 등록의 말소, 이 주어가 주의하시고. 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에 뭐를 명할 수 있다?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책에 보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어. 영업정지 기간을 2년을 해놨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대한민국이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 2년짜리 영업정지를 있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영업하라, 정지하라 그런 거 차라리 문 닫아라 하는 말이지. 안 그러냐고요. 영업정지는 최대로 길어봐야 몇 년이야. 1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보통 6개월, 3개월 이렇게 영업정지를 명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뭐 한다? 명할 수 있고 1번과 1호와 5호. 1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자, 이게 우리가 거짓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야.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하고 5호. 등록증을 뭐 한 경우? 대여한 경우. 자, 거짓 대여. 이거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말소. 절대적인 말소라 이 뜻이야. 알았죠? 우리 중개업법 시간에 당년 취소, 작년 뭐 이미 취소 많이 배웠죠? 그렇게 또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처분 등의 자의 사업 수행. 자,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뭐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등록업자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고개 들어봅시다. 좀 있으면 뒤에 가면 나오는데 등록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뭐를 발행할 수 있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도 자본금이 얼마? 거기도 5억이야. 등록업자가 시공하는 경우도 5억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등록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자, 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해가지고 내가 집이 필요해 사채를 돈 주고 샀어. 2억 주고 샀는데 그 발행자가 부도가 나서 등록이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사채 발행의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등록이 말소 처분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은 어떻게 계속 뭐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런 거 저런 거 이해하고 가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택조합 아까 설명했는데 주택조합은 몇 가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보입니까? 자, 그러면 조합의 설립의 경우를 보니까 자, 일단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동으로 553 제일 밑에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시특도 시군구청장의 뭐를 받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라고요? 인가.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도 변경 인가를 받는다. 자, 2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줄치고 확보하여야 한다. 아까 설명했고 다만 후달의 경우 리모델링은 그러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의 결의.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박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얼마?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박스. 자, 2번 동을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얼마? 3분의 2. 아까 적어줬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는 설립 인가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고요? 설립 신고. 그리고 이때는 조합원이 무주택자에 한한다 하는 말도 내가 언급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아시겠죠? 자,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입니다. 자, 일단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조합이나 지역 조합은 전부 다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556페이지 6번 방갈로 6번 해당 위에서 네 번째 줄 주택건설 대지의 몇 프로 이상 80%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가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아까 얘기한 거 결의서 동의 아까 얼마? 3분의 2 동의 보셨죠? 그거 넣고 그 다음에 4번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돼. 그게 아까 대소선일 때는 몇 년 지나고 10년, 증축은 몇 년? 자, 나복에 따른 기간인데 그게 15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경우를 지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556페이지에 조합원의 수입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자, 예정 세대수의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을 하되, 조합원은 최소한 몇 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이다. 자, 그래서 공법상 조합은 5, 7은 20이라고 했죠. 5, 7은 20. 시작. 5인. 정비조합이라고 나와야지. 참나 집에 갈래 진짜. 5, 7은 20이 뭐냐 그러면 정비조합, 개발조합, 주택조합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도시개발조합은 몇 명? 7명. 맞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몇 명? 최소한 20명이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요. 조합원의 자격. 지역주택조합은 일단 가번과 나번이 동시요건이야. 가번과 나번이 동시요건이야. 자, 그럼 일단 85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일 것. 가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맞죠? 그 다음에 나번. 제일 밑에 6개월 이상 뭐 할 것? 계속이 하여 뭐하여 온 사람일 것?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 무주택자나 유주택자고 85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뭐 한 사람?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만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가번과 나번이 동시에 갖추어졌을 때 조합원이 된다. 직장주택조합 방금 살펴본 가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일 것. 두 번째 나번 같은 특광 특특시군에 소재한 동일한 국가기관 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이런 요건을 동시에 갖추었을 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원은 아까 이야기했죠.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소유자, 복리스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법상 여러 명이 공유하는 관계다. 이때 동의요건은 무조건 개발법, 정비법, 어느 법이든 공식적으로 대표자 한 사람이다. 뭐라고요? 대표자 몇 명으로 한다? 한 명을 조합으로 한다. 똑같다 이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자, 소유자를 얘기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인가 여부의 결정.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조합에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제일 밑에 6번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2년 내에 승인 신청해야 된다. 만약에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조체와 신규 가입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 그 밑에 1박스 안에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2번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것. 자, 추가 모집 승인과 충원의 동그라미.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하고 충원할 때 이때는 추가로
신규 가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조합원에 추가 모집이 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줄치고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한다. 자,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거기 줄을 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탈퇴,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맨날 봤던 거니까 딴 거 보지 말고 쭉 넘어가서 뭘 보느냐. 자, 뭘 보느냐. 조합 설립에 있어 회계감사입니다. 564페이지만 보세요. 여기는 4번의 회계감사, 거기다가 별표 크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택조합의 회계감사가 나오는데 주택조합은 비리가 심하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동을 없애기 위해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회계감사는 토탈 3번 한다. 몇 번 한다? 자, 언제 하느냐? 회계감사 시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크하시고 30일 이내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언제 받느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받느냐?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받느냐?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회계감사 받는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다시 며칠 이내? 30일 이내 한 번. 그 다음에 3번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자, 그럼 여러분 1번과 2번인데요. 1번과 2번은 공사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공사 아직 안 했죠? 공사하기 전에 2번 받아라. 공사하기 전에 2번 받아라고. 2번이 언제냐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한 번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 한 번 받아라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끝나고 한 번 받는데 그게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여기는 2번 아니죠? 사용검사 또는 개소니까 사용검사 받고 30일 이내 또 회계감사 받거나 임시사용 승인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 받거나 2개 중에 한 번만 받아라 이 뜻이지.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몇 번? 2번. 공사 끝나고 몇 번? 1번. 이렇게 3번 무슨 감사를 받아라? 회계감사를 받아라 그 뜻입니다. 알았시요? 자, 그 다음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일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시군구청장과 주택조합에 각각 뭐 해줘야 된다? 통보하여야 한다. 오케이? 이게 조합에 관한 경우가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등 이렇게 나오는데 또 시계 보는 사람이 있지. 그럼 쉬시다. 쉬다가 합시다.